이강민의 잡지사 11월호 14번째 페이지. 한동안 잡지사는 털어도 먼지 안 나오던 곳이었는데 무려 50여일 만에 먼지가 돌아왔습니다. 잡다한 우주사전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잡지사의 암흑물질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잡지사의 암흑물질. 네, 보이지 않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는. 아, 그래요? 네. 마음만은 늘 곁에 있었나요? 제가 어디 항상 강연 가거나 네. 이제 뭐 하면은 학생들도 그렇고 가끔씩 잡지사에서 되게 잘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네, 그래서 진짜 잡지사의 영향력이 상당하구나. 개인 채널도 있으시고 다른 큰 채널도 많이 나가시는데. 네, 잡지사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라디오 방송 이런 거 많이 들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저희 댓글에도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먼지 내놓으라고. 네. 이렇게 상의도 없이 이렇게 먼지가 안 나올 수 있냐. 네. 오늘만을 기다렸는데요. 먼지님이 개인적으로 받은 DM 사진입니다. 저게 아주 참 절절합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구독자님. 먼지님이 잠깐 그 자리를 비운 시간 동안 천문학계 한 뉴스가 언론에서 큰 주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연세대학교의 이영욱 교수 연구팀이 이제 그동안 정설처럼 여겨졌던, 그래서 2011년에 노벨 물리학상 수상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우주론을 반박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연구 결과 앞으로 이제 우주론 연구에 있어서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사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오늘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연세대학교 교수님이면 네. 뭐 학부 때라든지 네. 연이 있으신가요? 이영욱 교수님? 네. 일단 이영욱 교수님은 지금의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의 체계를 사실상 만드신 너무 멋진 분이시고, 이제 이영욱 교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학술적으로 보면 아카데믹 할아버지 같은 관계인 거죠. 대스승.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학부 때부터 여러 번 이영욱 교수님 수업도 들었고 굉장히 그때부터 너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이미 그때도 굉장히 나이가 적지 않으신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그 천문학 우주 이야기 말씀하실 때 보면 진짜 눈빛이 저보다 훨씬 더 초롱초롱해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나도 저런 멋진 연구자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너무 또 대단하신 분이어서 너무 닮고 싶지만 닮을 수 없다는 걸 또 알아서 약간 슬픈 마음이 드는 그런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커 보이는 그런 네, 분이구나.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저 혼자 우주먼지의 제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스승의 스승이시기도 한 이영욱 교수님 연구팀이 이제 노벨 물리학상 수상으로까지 이어진 어떤 정설과도 같은 우주론을 반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박했던 그 우주론이 뭔지부터 알아야 뭘 어떻게 반박하셨는지 알 수 있으니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좋습니다. 제가 이게 좀 방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너무나 많은 배경 지식과 개념을 좀 필요로 하는 이야기라서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크게 세 가지를 먼저 깔고 가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 우리는 먼 우주를 보면 과거의 우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더 먼 거리에서 빛이 뒤늦게 날아온 걸 보는 거니까 그래서 더 먼 우주는 과거다. 일단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두 번째, 우주는 어렸을 때부터 현재까지 우주의 나이가 들면서 화학 조성이 바뀝니다. 태초의 빅뱅 직후의 우주는 순수하게 만들 수 있는 화학 원소가 끼케야, 수소, 헬륨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지난 137, 8억 년 동안 수많은 별이 또 터지고 만들어지고를 반복하면서 별이 만든 새로운 원소들이 오염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별이 터질 때 남긴 그 화학 잔해들이 우주에 계속 보충이 되면서 여전히 미량이긴 하지만 수소와 헬륨을 제외한 다른 무거운 원소, 중원소가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 뭐 철까지 가는 맞아요. 그렇죠. 뭐 철, 마그네슘, 니켈 이런 다양한 금속 원소가 이제 생산이 되는데 따라서 빅뱅 직후의 초기 우주와 오늘날의 현재 우주는 화학 조성도 다르고 따라서 별을 만들 때 쓰게 되는 재료도 조금의 차이가 있다. 이것도 하나 일단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우주까지의 거리, 스케일을 잴 때 어떻게 거리를 재느냐라고 하면 사실상 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밤하늘에 보이는 그 별 혹은 그 은하가 실제로는 얼마나 밝은 천체였어야 할지 그 절대 밝기, 실제 밝기를 알아내는 방법이에요.
겉보기 밝기 말고 맞아요. 실제 밝기를 알아야 된다. 예. 왜냐하면 실제 밝은 별이어도 거리가 멀면 겉보기는 어두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단순하게 하늘의 겉으로 보이는 겉보기 밝기만 보고 누가 더 센 별이다 약한 별이다 판단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거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 별의 실제 밝기만 따로 알아낼 수 있다면 실제로는 이만큼 밝은 별이어야 하는데 지금 하늘에 저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군. 이렇게 거리를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상 현재 천문학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의 모든 거리 측정법은 거리를 배제한 상태에서 그 천체의 고유의 밝기, 실제 밝기를 알아내는 방법이다라고 네.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는 많이 알려주시기도 했던 내용인데 일단 깔고 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1910년, 20년대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 바깥에 아주 많은 외부 은하, 안드로메다와 같은 은하들이 굉장히 많다. 이걸 알게 되고 네. 그 외부 은하들이 심지어 우주 공간에 멈춰 있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빠르게 다가오거나 멀어지고 있다.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네. 하나 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드리면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한 사람으로 보통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안드로메다 맞아요. 관측해서. 그래서 예. 허블이 이제 했던 발견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네. 하나는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바깥에 있다. 첫 번째. 그리고 그 은하들이 대부분 우리에게서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요 두 가지를 이제 발견한 굉장히 훌륭한 천문학자인데 네. 사실 허블이 그 주장을 하기 전부터 그런 비스무리한 이야기들이 조금씩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하나 소개를 드리면 네. 크누트 룬드마크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그린 되게 투박한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예. 저편 기법이 사실상 지금의 현대 우주론을 관통하는 그림이에요. 저 그래프 하나가? 맞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자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프를 볼 때 X축과 Y축이 뭔지만 보면 되거든요. 네. X축은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네. 그리고 Y축은 은하가 우주 공간에서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느냐. 우리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더 멀어지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속도네요. 속도. 맞아요. 예. 후퇴 속도인 거죠. 네. 물론 이제 저때 당시에는 각 은하까지의 거리를 디테일하게 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좀 지저분하긴 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과감하게 저 룬드마크가 이제 일직선을 그어 놓았는데 네. 대충 경향을 보니 더 먼 은하일수록 우리에게서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합니다. 더 멀리 떨어진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맞습니다. 네. 물론 데이터 퀄리티가 그렇게 훌륭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크게 주목은 받지 못했죠. 네.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이 조금 더 정밀한 그 거리를 재고 또 다른 천문학자들이 측정한 각 은하가 도망가는 속도를 비교해서 이제 그 유명한 허블의 그래프를 그리게 돼요. 네. 그래서 똑같이 그래프의 X축도 은하까지의 거리이고 Y축은 이제 은하의 그 후퇴 속도로 네.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네. 혹시 요 앞에 옛날 그래프 볼 수 있을까요? 네. 저게 이제 실제로 에드윈 허블이 논문에 그렸던 그래프예요. 그래서 저 때도 사실은 은하 그렇게 많이 관측 안 했어요. 네. 한 20개 내지 관측을 하고 이때에도 허블이 약간 용감하게 저 굉장히 산재되어 있는 점들 사이에 네. 일직선으로 일직선으로 비례하고 있다라고 나름의 통계 분석을 해서 주장을 합니다. 사실 저 선 위에 점들이 있진 않은데 네. 경향성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봐도 된다라는 거죠. 맞아요. 과감하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보신 네. 두 번째 그 뒤에 그래프를 보시면 자, 저 허블의 그래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벌써 허블이 활동한 이후로 100년이나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허블이 봤을 때보다 더 먼 우주를 보고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현재 천문학자들은 어디까지 관측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저 그래프에서 왼쪽 모서리에 빨간 사각형 보이세요? 예, 보입니다. 예. 저게 방금 봤던 허블 때 그린 그래프 영역이에요. 엄청 커졌구나. 볼 수 네. 있는 스케일이. 그러니까 불과 100년 만에 에드윈 허블이 그때 관측했던 것보다 훨씬 먼 우주까지 관측을 한 거고. 저건 허블도 모르는 허블 다이어그램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정확한 키워드가 나왔는데 보신 것처럼 우리가 먼 우주를 관측을 해도 여전히 은하의 거리에 비례해서 은하가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네요. 그리고 그거는 X축을 은하까지의 거리, Y축을 은하에 도망가는 속도로 했을 때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저렇게 X축 거리, Y축 후퇴 속도로 표현하는
방식의 그림을 허블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허블 도표, 허블 다이어그램이라고 하고 네. 우주가 일관되게 팽창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네. 제가 아까 스튜디오 구석에서 혼자 고무줄로 뭔가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교보제네요. 네. 예. 여기 이제 은하가 혹시 보이시나요? 아, 은하군요. 네, 보인다. 제가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어? 예. 제가 예. 직접 가위질했습니다.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은하가 있고 우주식 공간에 이제 은하들이 있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저 허블 다이어그램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단순히 은하가 도망가고 있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도망가긴 하는데 어떻게 도망가느냐? 음. 그들의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도망가고 있어요가 중요한 거예요. 네네. 자, 그러면 지금 이 고무줄 우주를 제가 한번 일관되게 늘려볼게요. 네. 팽창시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끄트머리 은하에 살고 있는 관측자가 나머지 은하를 본다고 했을 때 그 네. 후퇴 속도가 어떻게 보일지를 한번 잘 보세요. 먼저님 왼손에서 관측자가 아, 있습니다. 네. 예. 자, 출발합니다. 어. 자, 원래 멀었던 애는 더 빠르게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원래 코앞에 있는 은하는 별로 그렇게 멀리 상대적으로 조금 네. 멀어졌어요. 조금 멀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거리에 비례해서 빠르게 도망간다가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이 이슈가 있기 직전에 이제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네. 되게 똥꼬집을 부렸어요. 아인슈타인이요. 네. 오,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건 되게 물리학계의 큰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왜 대체 아인슈타인은 우주가 그토록 팽창도 안 하고 수축도 안 하고 가만히 멈춰 있는 정적인 세계라고 생각했을까? 그렇구나. 이게 굉장한 미스터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한때 어떤 가정을 했냐면 우주에 중력이 있으니까 우주를 붕괴시킬 텐데 막 쪼그라들게 해서 그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미지의 에너지가 저항하고 있어서 우주가 수축도 하지 않고 팽창도 하지 않고 딱 가만히 멈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힘이 정확히 균형을 이뤄서. 그래서 그 중력에 반대되는 힘, 그러니까 중력에 반대니까 우주를 부풀리는 방향의 에너지여야겠죠. 네. 그것을 자신의 중력 방정식에다가 어떤 인위적인 상수를 추가해서 그렇게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리학에서는 그 우주 상수라고 하는 개념을 네. 이제 그 그리스 문자 람다를 써가지고 네. 그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주 상수라는 걸 도입을 해서 자신의 수학적인 틀 안에선 우주가 수축도 팽창도 하지 않도록 이제 강제로 막아둔 거예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허블이 확인을 해보니까 우주는 정적인 세계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민망스 내가 틀렸네. 인정하나요? 네, 우주상수는 내 인생의 최고의 흑역사야 이러고 이제 후회를 하죠. 아, 그래요? 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많은 물리학 우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대강 알고 있는 이야기. 우주는 팽창한다. 네, 우주는 팽창한다. 그리고 그 팽창 수축을 막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이 추가했던 우주 상수가 한때 흑역사로 여겨졌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이 네. 되는 거죠. 따라왔습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주가 팽창한다는 건 다 동의하고 있어요. 아, 예.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우주 팽창이 얼마나 빠를까? 그 속도를 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 팽창이 그 빠른 속도가 과거부터 똑같았을까? 아니면 더 빨라진 걸까? 혹은 더 느려진 걸까? 우주가 엑셀을 밟고 있을까? 아니면 브레이크를 밟고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별들이 이동하는 거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네. 과거 우주에 비해서 현재 우주가 얼마나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 혹은 더 느려진 건지를 비교하면 네. 각 시점별로 우주의 팽창률을 비교하면 네.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건지 감속 팽창을 하고 있는 건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아까 제가 기본 배경 세 가지 중에 하나 예. 먼 우주를 보면 네. 과거의 우주를 볼 수 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 드디어 천문학자들이 관측 기술이 좋아지니까 조금씩 더 먼 우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멀리 보이는 과거 시점의 우주 대비 네. 비교적 가까운 우주에서 볼 수 있는 현재 우주를 비교했을 때 네. 과연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지금 우주의 팽창률이 네. 과거부터 유지된 건지 과거에 비해 더 빨라진 결과인지 네. 과거보다 더 느려진 결과인지 이걸 이제 알아보고 싶었던 거죠. 이제 가속 팽창인지 정속 팽창인지 감속 팽창인지 맞습니다. 예, 이걸 보자. 네. 예. 그런데 예. 문제가 있죠. 네. 더 먼 우주의 그러니까 과거죠. 네. 과거 시점을 보여주는 더 먼 우주의 이제 그 팽창 속도랑 팽창률을 재려면 예.
그 먼 우주에 살고 있는 은하의 거리를 재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나 멀잖아요. 네. 그럼 안 보이겠죠? 네. 그래서 그 1990년대 초중반까지는 네. 그렇게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마땅히 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어떤 방법이 등장하냐면 엄청나게 밝은 등대가 있다면 이걸 사용해서 만약에 걔가 멀리 터져도 그거는 보일 테니까 너무 밝아서 그 정도로 먼 거리에서도 잘 보일 테니까 네. 이걸 잘 쓰면 거리 측정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등대가 뭐죠? 초신성입니다. 초신성. 네, 엄청 밝으니까. 맞아요. 어. 이게 너무 밝아서 네. 별 혼자 터져도 네. 그 원래 밝기에 수억 배 가까이 밝아져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진들 터질 때 네, 터질 원래 때. 밝기 수억 배 가까이 네. 혼자 터져도 맞아요. 그러니까 꼴랑 별 하나 터지는 건데 네. 별 수억 개가 모여 있는 은하 전체 맞먹을 정도로 밝아집니다. 그럼 걔가 터지면서 이게 은하를 비춰주면은 네, 아무리 멀어도 잘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아주 먼 은하에 살고 있는 어떤 죽음을 이제 앞두고 있는 별이 네. 이제 막판에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어.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뭔가 밝게 등장하겠죠. 등대가 팍 켜지듯이. 맞아요. 그러면 그 서치라이트를 보고 음. 우리가 은하를 특정하고 이제 거리를 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린 배경 지식 세 번째가 예. 등장하는데 그러면 그 초신성까지의 거리를 재려면 초신성의 원래 밝기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실제로 코앞에 가서 봤을 때 그 고유의 밝기가 얼마나 밝아지는지를 내가 알아야 네. 하늘에 보이는 희미한 초신성 섬광을 보고 얘가 얼마나 멀리 있길래 저렇게 희미하게 보이는 건지를 내가 가늠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 등대까지의 거리를 알아야 맞습니다. 저 등대가 저 정도로 딱 비춰줬을 네, 때 네. 은하가 저렇게 빛나는구나 알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신성들도 사실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보통 무거운 별이 혼자 외롭게 살다가 막판에 붕괴해서 빵 터집니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타입 2 초신성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타입 2가 있다는 건 타입 1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타입 1 초신성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초신성이 터질 때의 그 섬광의 빛을 관측을 해서 어떤 화학 성분들이 스며들어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면 수소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특징인데 그 폭발하는 별의 섬광에 수소 성분이 없다는 건 애초에 폭발 직전에 있던 그 별이 수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네. 자신의 외투를 덮고 있던 수소 껍질을 진작에 날려버리고 네. 별의 속살만 살고 있던 백색 외성 같은 상태일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백색 외성은 우리 태양 같은 별이 그렇죠. 막판에 그 껍질을 날려버리고 속살만 드러나서 이제 혼자 죽어가는 상태가 백색 외성인데 네. 그랬던 백색 외성이 모종의 사연으로 갑자기 터진다는 거예요. 수소가 없다는 건 그걸 보여준다.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백색 외성이 언제 터지냐, 대체 왜 터지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두 가지의 가장 유력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설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가끔 가다가 백색 외성이 혼자 빛나는 게 아니라 옆에 동반성이랑 함께 커플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별들마다 질량이 좀 다르면 먼저 백색 외성으로 죽어간 별은 있지만 옆에 있는 동반성은 아직 죽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아직 성장 중이어서 막 무럭무럭 크기를 키우고 자신의 외곽 물질이 부풀려 나갈 거예요. 그러면 그 부풀려진 동반성의 물질 일부가 백색 외성의 중력에 이끌려서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이 백색 외성이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잡아먹으면서 회춘을 시작합니다. 나 죽은 줄 알았는데 젊은 기운을 먹었어요. 약간 그 옛날 전설에 나오는 드라큘라처럼 그러네. 이제 나는 젊은 별의 기운을 빨아먹어서 피를 빨아먹었어. 그래서 갑자기 내가 회춘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색 외성은 사실 이미 그 물리학적으로 극한의 상태에 도달한 별이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질량이 유입이 되면 어느 순간 한계를 버티지 못하고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 한계 질량이 언제냐? 그러니까 다 죽어가던 백색 외성이 그 옆에 있던 파트너 별에게서 물질을 빼와서 와서 이제 조금씩 질량이 다시 무거워질 텐데 어느 순간 얼마나 무거워졌을 때 터지느냐가 어느 정도 물리적으로 정해져 있다고 본 거예요. 그게 특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보면 태양 질량의 1.4배 이상으로 질량이 무거워졌을 때 소위 찬드라세카 한계라고 하는 그 질량 한계를 넘어섰을 때 이제 터진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사실 요거 말고 다른 방식도 있어요. 백색 외성 둘이 만났을 때. 그럼
둘이 충돌하나요? 네, 백색해성 둘이 네. 가까이 맞부딪혀서 충돌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 죽어있던 두 별이 갑자기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사실 그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하는 걸 만드는 메커니즘이거든요. 네,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면 이제 타입 1A 초신성이라고 하는 건 백색 외성이 동반성의 물질을 빼앗든 똑같은 백색 외성의 물질을 또 빼앗든 어쨌든 터지는 거다. 그리고 그 백색 외성이 폭발할 때는 항상 특정한 한계 질량을 초과해야 터진다.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옛날 방식으로 생각했을 때 백색 외성이 항상 똑같은 한계 질량을 돌파할 때 폭발하는 거니까 폭발할 때 최대 에너지도 비슷하겠네. 그러면 우주 어디에서건 타입 1A 초신성이 터지면 그 녀석이 보여주는 최고 밝기, 가장 밝은 순간의 클라이맥스 밝기는 항상 비슷하겠네. 어떤 녀석이 터지느냐에 상관없이 터질 때 그 클라이막스 빛의 밝기는 같다? 네. 그러면 기준점이 되겠네. 그렇죠. 중요한 허들을 넘은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거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물리적인 방식으로 이 별 혹은 이 천체의 고유의 밝기를 내가 알아야만 멀리 보이는 겉보기 밝기랑 비교해서 거리 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초신성은 물론 이제 가까이서 발견한 애들만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얼추 최대 밝기가 비슷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거리 재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표준 촛불인가요? 맞아요. 저 예전에 표준 촛불 알려주신 게 이거죠? 그렇다고 그 키워드를 딱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역시 모범생이신. 이게 우리가 지금 역으로 가다 보니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좀 잘 따라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1990년대 중반 이후로 이 초신성을 이 타입 1A 초신성을 표준 촛불로 삼아서 그 먼 우주까지의 거리 재고 그 은하들의 거리 똑같이 재서 X축 은하 거리, Y축 은하 도망가는 속도 비교했을 때 여전히 은하가 일관되게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우주 팽창이 잘 벌어지고 있는지 이거를 쭉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1998년에 무슨 발견을 하느냐? 98년에 그 파란색 점이랑 빨간색 점이랑 막 찍혀 있는 노벨상 페이퍼라고 말씀드린 그래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저 그래프 보시면 이제 저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확인을 하냐면 이제 X축이랑 Y축 보시면 이제 어떤 비교냐면 우주가 일관되게 같은 속도 같은 비율로 팽창하고 있을 때 예상되는 각 은하들의 거리를 X축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가속도 하지 않고 감속도 하지 않고 같은 속도로 등속 팽창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은하가 어느 정도 먼 거리에 놓여 있어야 할지를 X축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Y축은 실제로 그 초신성을 다 같은 밝기로 가정하고 표준 촛불로 써서 실제 초신성을 관측해서 알아낸 각 은하들의 실제 거리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실측한 게 Y축. 자, 그러면 어쨌든 X축도 거리고 Y축도 거리니까 우주가 정말 가속 감속하지 않고 등속 팽창하는 게 맞다면 완벽하게 1대1 대응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X축 값이랑 Y축 값이랑 똑같아야 돼요. 기울기 같은 거가 완전하게 1대1로 똑같아야겠죠. 그러니까 저 윗부분처럼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기 잘 보시면 저 그래프가 사실 되게 미묘한데 만약에 우주가 가속 감속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라고 하면은 저기 점선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정확하게 1대1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선으로 이제 점이 찍혀야 되는데 자, 실제 관측을 해 보니까 저기 보이시는 것처럼 빨간 점, 파란 점이 이제 찍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뭐 하이, G, 갤럭시 이런 것들이 그때 당시 아주 먼 은하들까지의 거리를 초신성으로 제거했던 팀의 데이터란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그래프 아래쪽에 크게 보니까 그래서 일단 위부터 먼저 보시면 볼까요? 아주 미세하게 점선 위에 찍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그래 보이는데 그랬으면 이제 아예 선으로 보여야겠죠. 근데 점이 주변에 튀어나와 있잖아요. 약간 이제 아무래도 관측 데이터다 보니까 에러가 조금 있어서 일부는 좀 위에 찍히기도 하고 아마 아래에 찍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약간의 에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보면 사실 되게 미미한 차이예요. 그래요. 점선보다 살짝 위에 찍혀 있는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 그래프가 그 차이를 조금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일종의 통계적인 기법인데요.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론적인 점선 대비 실제 찍혀 있는 관측 데이터가 얼마나 위 혹은 아래로 벗어나 있느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네요. 그래서 보시면
관측 데이터에다가 맞춘,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는 피팅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데이터 점에다가 맞춘 결과를 보면 검은 실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약간 올라가 있죠. 그러네. 근데 저 차이가 얼마나 작은지를 보시면 0.012 정도밖에 안 돼요. 0. 예. 저게 이제 좀 물론 미세하네. 저 지금 Y축의 기준은 그 초신성의 등급이에요. 밝기. 그래서 0.1등급, 0.2등급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고, 저 정도면 거리로 쳤을 때 한 10%, 15%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기 어려운 거리이기는 하지만 사실 값만 보면 상당히 미묘한 차이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걸 가지고 그때 98년도 그때 저 관측을 이끌었던 3명의 천문학자가 있는데, 아담 리스, 브라이언 슈미트, 그리고 폴 썰머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3명의 전체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3사람이 이제 어떤 결론에 내리게 되냐면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가 우주를 등속 팽창할 거라고 가정했을 때보다 더 멀리 있네. 그래프가 약간 위로 찍혀 있잖아요.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 어쨌든 저 차이를 보고 거기 방점을 찍은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결론이 가냐면 우주가 점점 시간이 갈수록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어서 현재 관측되는 먼 우주가 더 멀어 보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속 팽창한다. 네. 그러니까 제가 우주 모형을 하나 갖고 왔는데 이 장난감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장난감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 집에서 이렇게 하면 불 이렇게 나오는 장난감인데, 이제 우주가 팽창을 해요. 자, 만약에 등속 팽창이면 계속 같은 속도로 팽창을 할 테니까 아까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계속 일직선으로 그래프가 뻗어 나가야 돼요. 근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아주 미미한 차이기는 했지만 먼 은하가 더 멀어졌죠. 그러면 우주가 처음엔 느리게 팽창하다가 더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멀리 있는 애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도망가 버려야겠죠. 더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더 우주가 과거에 비해서 현재로 올수록 점점 더 빠르게 팽창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로 노벨 물리학상 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주가 알고 보니 가속 팽창을 한다. 그러면 이제 되게 재밌어지는 게, 아까 제가 아인슈타인의 흑역사라고 해서 우주 상수 이야기 드렸잖아요. 우주 상수, 람다. 우주 상수가 왜 들어간 거였죠? 우주를 쪼그라들게 하는 중력에 대항해서 우주를 더 인위적으로 부풀리게 하려고 만든 개념이었는데, 그렇지요. 한때 아인슈타인은 그게 자신의 실수라고 생각했잖아요. 잘못된 가정이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실제 관측해 보니까 실제 우주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어떤 미지의 에너지 때문에 더 빠르게 부풀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주 상수가 사실은 필요했던 거죠. 아인슈타인 재조명. 아인슈타인은 틀려도 맞아요. 그러네. 굉장히 아인슈타인 대단하다. 결국 우주 상수가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이 우주 가속 팽창의 원인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주 상수가 부활하나요? 맞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천문학에서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한 미지의 에너지를, 중력에 반대되는 미지의 에너지를 암흑 에너지. 그게 암흑 에너지구나. 다크 에너지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관측된 양상을 보니까 암흑 에너지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혹시 그 그래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우주의 시간에 따라서 빛과 질량과 암흑 에너지의 밀도 비율을 쭉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거든요. 암흑 에너지가 왜 이상하냐면, 자, 잘 생각해봐요. 우주가 팽창하면 부피가 넓어지겠죠. 그러면 부피는 넓어졌는데 우주 안에 들어있는 질량은 일정해요. 그러면 질량의 밀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죠. 맞아요. 더 낮아지고 밀도가 옅어지겠죠. 보통 그래서 암흑 물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우주가 팽창하면 밀도가 줄어들어요. 이건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 암흑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해도 밀도가 일정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려면 부피가 늘어난 만큼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늘어나야겠죠. 뭐지, 유입이 되나요? 암흑 에너지가?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요. 근데 그래야만 그때 당시까지 관측되고 있던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동안 간단하게
사실상 암흑 에너지, 이 우주를 부풀리고 있는 미지 에너지가 우주가 커져도 일정한 밀도로 유지되는 우주 상수처럼 작동한다라고 해서 사실상 암흑 에너지랑 우주 상수랑 거의 동의어로 쓰였어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물질로 기반해서 네. 우주의 진화를 설명해 오고 있는 지금까지의 우주론을 아까 제가 암흑 에너지와 이꼴인 그 암흑 에너지와 동의어인 우주 상수를 람다라고 쓴다고 했죠. 람다. 그래서 람다 CDM 모델 이렇게 불러요. 아, CDM은 콜드 다크 매터란 뜻이고 네. 그래서 암흑 에너지와 차가운 암흑 물질로 이루어진 우주다라고 해서 지금의 현대 우주론을 람다 CDM 모델 이렇게 부르죠. 아, 그러니까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우주 상수인 암흑 에너지가 꼭 필요한 개념이네요. 맞아요. 예. 자, 많이 왔습니다. 이게 기존의 정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파트 2. 이렇게 이제 저의 스승이신 네. 이영호 교수님 네. 연구팀이 네. 이걸 반박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그 들어가죠. 예, 자, 이 얘기 해야지 뭐. 그래서 예. 이제 네. 제가 존경하는 네. 그 이영호 교수님의 연구팀에서 오래전부터 뭘 의심했냐면 네. 이 초신성을 진짜 표준 촛불로 써도 돼? 라는 거에 의문을 품은 거예요. 아, 초신성을 표준 촛불로 우리가 쓸 수 있었던 건 터졌을 때의 맥시멈 밝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실상을 뜯어놓고 보면 네. 초신성은 상당히 민감한 친구입니다. 얘를 그냥 무턱대고 네. 항상 가장 밝게 터질 때 최고 밝기가 일정합니다라고 투박하게 하기에는 사실 되게 까다로운 친구예요. 아, 그래요. 그 예를 제가 하나 실제 관측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네. 알록달록하게 점이 찍혀서 밝기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래프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게 뭐냐면 우리가 다양한 초신성을 관측을 했을 때 그 초신성이 터지면서 잠깐 밝아졌다가 최고 밝기 찍고 그다음에 서서히 다시 밝기가 사그라들겠죠. 그리고 다양한 초신성들을 관측한 게 이제 왼쪽 그래프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로축이 밝기네요. 맞아요. 네. X축이 이제 폭발 순간 기준 시간을 보여주는 거고 네. Y축은 그 밝기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네. 올라가고 한번 피크 내려가는지. 찍고 다시 어두워지는 거죠. 네,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네. 초신성마다 저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그 그래프 곡선이 정확하게 일치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네. 지금 최고 밝기가 다 달라요. 네. 가장 그 밝았을 때 이 순간의 그 밝기가 조금씩 다 어긋나 다 다르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색깔도 다 다르고 지금 맞아요. 표시된 게. 예. 그리고 또 그 그래프가 얼마나 빠르게 사그라들고 얼마나 천천히 사그라드는지, 그러니까 그래프의 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 너비도 달라요. 그렇죠. 가로폭도 달라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대충 보시면 네. 빠르게 사그라드는 초신성일수록 밝기도 어두워요. 그러네. 그리고 천천히 사그라드는 초신성이 훨씬 밝습니다. 맥시멈 밝기가 네. 훨씬 밝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초신성들을 이제 많이 관측을 하잖아요. 네. 보면은 지금 저런 식으로 그 밝기가 얼마나 빠르고 느리게 사그라드는지에 따라서도 초신성의 최고 밝기가 사실 좀 다르고 그리고 또 초신성의 그 별 색깔에 따라서도 얼마나 빨간 별이고 파란 별인지에 따라서도 약간 그 밝기가 달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 예. 그 초신성의 색깔, 그다음에 저 그래프의 너비 이런 다양한 변수를 다 고려해서 후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 보정을 해서 동일한 밝기로 맞춰 놓고 그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초신성 자체가 아주 훌륭한 표준 촛불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후 보정을 세심하게 해야 쓸 수 있는 표준 촛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써왔던 거예요. 보정을 해서. 네. 예. 그런데 네. 이제 지난 5년, 10년 전부터 이 연세대학교 연구팀에서는 어떤 의문을 제기해 왔냐면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 지식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필요합니다. 네, 좋아요. 우리는 먼 우주를 보면 옛날 우주를 봐요. 그렇죠. 과거 우주를 봅니다. 그리고 과거에서 현재로 올수록 우주의 화학 조성 자체가 달라지죠. 예.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죠? 과거에 별을 만들 때 쓰였던 재료랑 최근에 우주에 별을 만들 때 쓰이는 재료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뭐 수소 헬륨이 맞아요. 있었고, 예. 과거에는 거의 순수하게 수소 헬륨만으로 금속 거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면 요즘엔 금속 함량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네. 근데 금속은 별의 진화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저 초신성 타입 1A가 터질 때 그 최고 밝기, 섬광의 에너지가 주로 어디에서 오냐면 이제 그 별 속에 들어있던 니켈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 니켈이 코발트, 철 이런 식으로 이제 방사성 붕괴를 해요. 예. 지금 말씀드린 니켈은 그
좀 방사성 동위 원소라고 하는 불안정한 니켈을 말하는데 네. 얘가 이제 한꺼번에 막 붕괴하면서 엄청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이 니켈이 붕괴하는 그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며칠 사이에 한꺼번에 에너지를 토해내면서 그 섬광을 보는 게 이제 우리가 보는 초신성 폭발이거든요. 니켈이 중요하구나. 네. 근데 이 니켈도 어쨌든 금속이잖아요. 네. 그러면 초기 우주에는 니켈이 없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의 우주에선 니켈이 많았겠죠. 그렇죠. 자, 니켈의 함량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과거 우주에서는 금속 함량도 없고 니켈도 적으니까 그 니켈이 만들 수 있는 에너지가 당연히 적었겠죠. 네. 그러면 네. 니켈이 적었을 때 네. 옛날 옛적에 초신성이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최고로 밝아질 때 에너지도 줄을 테니까. 네, 니켈이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면 예. 좀 더 어두워야 되지 않을까요? 어두워야죠.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그 나이에 따른 보정을 하지 않고 98년도 때 천문학자들이 한 것처럼 네. 그냥 어둡다, 멀다로 해버리면 거리를 뻥튀기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별의 나이를 네. 고려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 먼 우주의 거리를 쟀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그 먼 우주니까 과거의 어린 우주를 보고 있는 거다. 네. 따라서 금속 함량이 적었을 때의 우주를 보고 있는 거다도 사실은 세심하게 신경을 썼어야 했을 텐데 그런 것까진 디테일하게 보지 않고 아까 그 보정한 그래프에는 별의 나이는 맞아요. 반영되지 않은 네.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딱 네. 거기까지만 보정하고서 왔던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보니까 100억 광년 이상 먼 거리에 떨어진 초신성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어두워 보이네. 그렇지. 그러면 더 먼가 보다. 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찔끔 올라갔던 그래프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 우주의 가속 팽창으로 이어진 건데. 맞아요. 어. 근데 이제 이 연세대학교 연구팀은 어떤 걸 한 거냐면 네. 그 별의 진화에 따른 그러니까 네. 우주의 나이에 따른 니켈 금속 함량의 변화를 세심하게 이제 모델링을 해서 실제로 그 진화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니까 초신성의 밝기가 과거에는 어두웠어야 되고 네. 현재는 밝아진 거라는 걸 이제 보여준 거죠.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거리 재는 걸 해본 거예요. 그래 다시 보니- 보정을 또 네. 해서 다시 더 보정을 더 세심하게 한 보정을 거죠. 해서. 예. 그랬더니 과거 우주엔 초신성 자체가 어두워서 어둡게 보인 거지 옛날에 얘기한 것처럼 암흑 에너지가 이만큼 있고 가속 팽창을 너무 거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어둡게 보이는 건 아니야. 어. 암흑 에너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나온 거예요. 아, 그렇구나. 네. 암흑 에너지를 그럼 부정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약간 중요한 질문인데 예. 사실 암흑 에너지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암흑 에너지가 우주의 나이에 따라서 좀 방식이 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요. 아, 암흑 네. 에너지도. 그래서 아주 극 초반에는 암흑 에너지가 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우주를 팽창을 시켰다가 네. 한동안 아까 말씀드린 우주 상수처럼 네. 계속 꾸준하게 우주의 밀도를 유지시켜주는 그러니까 팽창해도 계속 총량은 늘어나고 밀도가 일정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잠시 가속 팽창도 시켰던 것 같아요. 그런 시기도 있었다. 그런데 예. 지금의 시점에서 이제 최근에 또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심지어 감속 팽창 시기로 가고 있다. 이제는 암흑 에너지가 네. 마치 어떤 가상의 입자가 되어서 네. 우주가 또 넓어지면 그만큼 밀도가 줄어드는 방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감속 팽창을 하고 있다. 결국에 이영욱 교수님 네. 연구팀의 결론은 네. 우주의 감속 팽창. 그래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센세이션한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그 연세대학교 연구팀의 모델을 기반해서 생각을 해보면 네. 본격적으로 우주가 속도를 줄이고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한 15억 년 전이다. 그래서 이미 한참 전부터 15억 년 전에 이미 감속이 네. 시작됐다. 감속이 시작됐다. 우리는 한창 이제 조금씩 속도가 줄어가는 시점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진짜 엄청 큰 뭐랄까요? 반박이네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가속 팽창으로 알고 그거에 맞춰서 설명해왔던 여러 가지 뭐 우주적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영욱 교수님의 이 이론에 따라서 대입해봤을 땐 그런 게 좀 뒤틀리거나 이런 건 없나요?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예전에 처음에 이제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 암흑 에너지 또 우주 가속 팽창에 대한 조금의 의문을 던졌을 때 네. 그때는 사실 그런 비판이 많았어요. 이제 사실 우주 가속 팽창을 지지하는 다른 관측적인 독립된 증거가 너무나 많다 이제는. 그래서
고작 초신성 하나 가지고 시비 걸기에는 이제 좀 탄탄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는데 네. 사실 여기에도 조금의 어폐가 없잖아 있는 게 그 독립된 관측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 제가 잠깐 소개해드린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주 옛날 우주가 엄청 뜨거웠는데 그 우주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우주가 전역이 고르게 식어 있다. 그 얼마나 차갑게 우주가 식어 있는지 네. 그 전파를 찍어서 보여주고 있는 게 우주 배경 복사인데 이 우주 배경 복사 분석은 사실 우리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좀 의존성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독립된 네. 초신성 같은 그런 독립된 천문학적 관측이라고까지 보다는 약간 우리가 암흑 에너지를 몇 %로 가정하고 하는지에 따라서 해석의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있는 모델 의존적인 관측 데이터인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순수하게 독립된 관측이라고 하기에는 약간은 좀 애매한 측면이 조금 있고 거칠게 표현하면 약간 좀 끼워 맞춘 부분도 네, 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네. 또 다른 증거로 최근 10년 사이에 이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다른 증거가 있거든요. 이건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네. 이것도 약간 욕심을 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이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바리온 음향 진동. 이거 한번 소개해 네. 주셨는데 맞아요. 기억이 안 나네. 그래서 영어로는 베리온 아쿠스틱 오실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네. 바리온은 암흑 물질이 아닌 가스 물질 같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 은하 같은 일반적인 물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갑자기 어쿠스틱이 들어가 있어요. 음향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파동의 형태로 벌어지는 현상이기 때문인데요. 그 초기 우주에서 네. 이제 아주 높은 밀도로 뭉쳐있던 우주가 빠르게 팽창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마치 우주가 하나의 플라즈마 같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막 약간 유체 같은 상태였는데 네. 그 우주 안에서 일부 밀도가 살짝 높고 일부 밀도가 살짝 낮고 이런 밀도가 높고 낮은 게 있었겠죠. 네네. 근데 그 와중에 네. 밀도가 높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네. 마치 우리가 연못에 돌멩이 땅 던졌을 때 동그랗게 퍼지는 것처럼 그렇죠. 예. 어떤 그 파문이 쭉 퍼져나갑니다. 이제 우리가 그거를 파동이 퍼져나간다라고 해서 그 음향 어쿠스틱이라는 파동. 예, 이제 이름을 붙인 예, 거고 예. 근데 그렇게 쭉 파문이 퍼져나가던 중에 우주가 이제 너무 팽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드디어 이제 우주가 너무 차갑게 식어버리고 네. 그때 딱 그 파문이 퍼진 그 스케일로 우주가 얼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플라즈마가 이제 진동이 퍼져나가다 보면 딱 동그랗게 가장자리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얼어버리겠죠. 예. 그러면 거기에 살짝 물질이 더 많으니까 이제 그 동그랗게 퍼진 가장자리를 향해서 물질이 더 모여들고 거기에 더 많은 은하가 만들어져요. 은하가 많이 네. 생긴다. 그래서 이게 정말 재미있는 건데 네. 실제로 우주 지도를 그리잖아요. 예. 은하가 이 우주 공간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그러면 아무렇게나 분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로 특정한 거리 반경을 두고 떨어진 은하가 더 많아요. 그 동그랗게 퍼져나갔던 그 초기 우주의 파문이 그대로 지금 은하들의 공간 분포에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렇구나.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이제 찍어서 알 수 있다라고 네. 해서 이제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네. 부르는데 네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얼마나 넓게 퍼질지는 딱 우주 진화로 결정됩니다. 애초에. 네. 그러니까 그 스케일은 여기서 퍼졌든 어느 방향에 퍼진 동그라미를 보건 네. 항상 같은 스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거는 물리적인 그 크기가 정해진 잣대가 되는 거죠. 변하지 그래서 않는. 맞아요. 예. 아까 제가 그동안 보통 먼 우주까지의 거리를 잴 때 고요의 밝기, 절대 밝기를 따로 알아내서 표준 촛불로 쓴다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얘는 표준 잣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크기를 아니까 네. 멀리 있으면 얘가 작게 보일 거고 네.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겠죠. 네. 정확하게 길이를 아는 어떤 자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 길이를 보고 이 구조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가까이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요걸 가지고 독립적으로 초기 우주에서부터 지금의 우주까지 거리를 다 재고 초기 우주에서부터 지금까지 우주 팽창이 얼마나 또 빠르고 느리게 변해왔는지를 따로 잴 수 있겠죠. 저걸 보고도. 네. 예.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 초신성하고 무관한 그렇지. 은하들의 공간 분포로 보는 진짜 관측 데이터인 거예요. 다른 도구예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그 작년 재작년부터 데지라고 해서 네. 저도 쓰고 있는 데이터이기도 한데 다크 에너지 스펙트로스코피 인스트루먼트라고 해서 이름부터 암흑 에너지를 찾기 위해 시작된 관측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래서 데시라고 하는 이제 그 망원경으로 우주 전역의 은하들의 공간 분포를 쫙 그리고
그 은하들의 동그란 파문의 흔적을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주 팽창의 진화를 보는 거죠.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가 나왔나? 그랬더니 이게 작년부터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데이터가 나오고 있는데 작년에 대지팀에서 첫 번째 결과로 어떤 분석을 냈냐면 암흑 에너지가 있긴 한데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 같다. 조금 우리가 단순하게 우주 상수라고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 현재 우주가 품고 있는 암흑 에너지가 좀 적어 보인다. 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수가 아니다. 네. 이건 이영욱 교수님을 좀 뒷받침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여기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이번에 이영욱 교수님 연구팀 논문에서 이제 추가로 디테일하게 분석한 되게 중요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 비포 애프터 이렇게 회색 그림이 같이 기울어진 그래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래프예요. 지금 저기 회색으로 색칠되어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그 바리온 음향 진동 BAO로 파악한 그 암흑 에너지가 얼마나 어느 정도 있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 분포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저 녹색 파란색으로 찍혀 있는 게 과거의 초신성의 나이 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연구팀의 주장에 따르면 잘못 쟀을 때 그때 암흑 에너지가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 분포예요. 약간 어긋나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의 대지팀도 어떻게 했냐면 이 초신성의 나이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값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조금 벗어나 있지만 그래도 얼추 분포가 좀 겹치긴 하니까 그 중간 값에서 대충 타협을 봅니다. 그 결과가 방금 말씀드린 암흑 에너지가 없진 않고 있긴 한데 조금 시간에 따라 변하고 좀 줄고 있어. 그래서 약간 재밌게 표현하면 우주가 여전히 가속 페달에 발을 올리고 있긴 한데 페달에서 약간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페달에서 발을 떼고 있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전히 가속 팽창 중이긴 한데 가속하는 정도가 좀 주는 것 같아. 지그시 브레이크 밟는 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이거 타협을 하는 거라는 맞아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연구팀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연세대 팀 그 과거에 잘못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과거 초신성 데이터는 배제하고 순수하게 BAO 바리온 음향 진동 결과만 비교해서 다시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저 빨간색 새롭게 초신성 모델을 적용해서 구한 값이 순수한 바리온 음향 진동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 나이 효과 다 보정해서 한 게 그냥 바리온만 놓고 봤을 때 한 거랑 일치했다. 그러면 이게 더 맞는 거 아니냐? 쪽이 진실과 일치하는 거죠. 라고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해보니까 저렇게 나온 최종 결과가 단순히 가속 페달에서 발을 서서히 떼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아예 브레이크에 지금 발을 올리기 시작했다. 라는 결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더 뭔가 적극적인 감속이네요. 감속 팽창한다. 요 내용을 한 거구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그러니까 뒷받침하는 증거예요, 저거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너무 방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게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걸 지금 45분 만에 저희가 그 우주의 나이에 따른 화학 조성의 변화 그리고 별의 진화, 요 항성 진화, 별의 진화에 대한 이해가 하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표준 촛불을 사용해서 우주의 거리를 잰다. 초신성으로 우주의 먼 우주 거리를 쟀다라고 하는 개념이 또 하나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말씀드린 바리온 음향 진동이라고 하는 표준 잣대에 해당하는 또 전혀 다른 우주의 스케일을 재는 그 우주론적인 도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이게 모두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집중하니까 얼추 따라간 것 같아요. 지금 다행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없는 것 같고. 근데 질문이 그러면 감속 팽창 정도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좀 수준이 심해져서 우주가 뭐 수축한다 그러나? 그런 걸로도 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너무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교수님의 연구팀과 그리고 대시 연구팀 둘 다 어쨌든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암흑 에너지가 상수가 아니다예요. 상수가 아니고 시간에 따라 요동치는 값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서 사실 앞으로 또 그 암흑 에너지가 어떻게 변할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근데 현재 관측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가정한다면 이젠 감속 시기에 접어들었고 결과적으로 암흑 에너지는 완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가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을 해서 산산이 다 해체되고 흩어지는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라고 했지만 반대로 어느 순간 우주가 이제 쪼그라들어서 그건 이제 중력이 더 세지는 건가요? 다시 빅뱅 직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래서 빅 크런치라고 하는 우주가 무너지는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이제는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얘기가 이제는 가능해진.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천문학자로서 이영욱 교수 연구팀의 이 연구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지금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로 이거를 수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지웅배 교수 개인적으로는 이 이론이 앞으로 정말 새로운 주류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신빙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일단 첫 번째 그 이번 연구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초신성의 나이 진화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지금 해왔던 대충 표준화해서 하는 거는 좀 충분치 않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80년대 정도 때부터 그 베아트리스 틴슬리라고 하는 천문학자를 시작으로 조금씩 거론되고 있던 이야기이기는 해요. 그래요. 다만 이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천문학계여도 분야마다 서로 이렇게 소통이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주론만 하는 천문학자랑 별의 진화만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랑 사실 또 엄연하게 분야가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일종의 통섭이라고 하죠. 다 연결지어서 이제 큰 그림으로 보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주론만 깊게 하시는 분들은 또 별의 진화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거 하시는 분들만큼 섬세할 수가 없었던 측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는 이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제 아마 좀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면 그 틴슬리를 시작으로 이번에 이용 교수님 또 앞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다양한 다른 그 서생 연구들 다 포함해서 초신성의 나이 효과 조금씩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그 과학의 역사로 보면 이제 막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신생 이론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뭐 이게 주류가 될 거다 비주류로 남을 거다라고 판단하는 건 전 되게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요. 다만 현재까지 어쨌든 논리만 보면 또 제시하고 있는 증거들만 보면 저는 부정할 이유는 마땅히 없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만약에 또 다른 디테일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이 분석에는 치명적인 오해가 있었다. 이게 밝혀지면 또 그건 그거대로 또 이제 또 수정이 되고 다시 그렇죠. 여러 논의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에 이번 연구팀에서 하고 있는 또 여러 연구팀들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분석들이 초신성은 의미가 없다. 초신성 가지고 해왔던 그간의 발견 의미가 없다. 이런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대신에 그게 아니라 초신성을 더 훌륭한 표준 촛불로 만들기 위한 노력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막말로 만약에 알고 보니 이 연구팀에서 했던 게 사실은 또 다른 오해 때문에 비롯된 잘못된 연구였다라고 할지라도 전 그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초신성은 나이 편향 효과를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아주 훌륭한 표준 촛불이었어를 증명해 주는 거죠. 그걸 또 검증한 거니까. 그러면 더더욱 이 암흑 에너지 가속 팽창 모델이 더 굳건해지는 방향에 또 탄탄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알고 보니 나이 편향 효과가 되게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있었다가 되면 또 지금 벌어지고 훌륭한 있는 것처럼 발견이고. 굉장히 재밌게 감속 우주가 되는 또 재미있는 가설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둘 다 저는 훌륭한 발견이 될 수밖에 없고 과학은 항상 이렇게 발전되어 왔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정말 매번 느끼지만 이 엄청난 스케일을 이렇게 또 접근하는 분들이 앞에 물리학상 타셨던 분들도 마찬가지고 이영욱 교수 연구팀도 마찬가지고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주는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믿음을 정말 정면으로 반박한 연세대 이영욱 교수팀의 발표 어떤 점을 시사하고 또 앞으로 어떤 중요성을 갖게 될지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